갤럭시 24가 수요 폭발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해봐야지 뭐 이러면서 뭐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거 탑재하고 뭐 이러면서 스마트폰이 갑자기 매출이 뭐 10% 이상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와버리면 이쪽 메모리 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400 그 반응 그리고 판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파운드리가 레벨업이 돼야지 삼성전자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뭐 자기소개할 때마다 좀 곤혹스러운데 업계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꼴 저꼴 다 보고, 요즘도 지금 정신없는 상황인데 별 꼴을 다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묵묵히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셔서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연초에 별로 좋지 않다가 1월 한 18일, 17일 뭐 이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 뭐 저 PBR주 개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본이 했던 정책이 성공을 했던 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도 그걸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기사화되면서 그 시점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소위 저 PBR주로 분류됐던 금융주, 지주회사 그리고 이제 일부 자산주들을 좀 매집을 했었고, 그걸 연속으로 기사화를 하면서부터 1월 25일, 4일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래소 쪽 그 구닥다리 주식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아재 주식이라고 하겠죠. 하는 게 낫겠네요. 그쪽이 급등을 하고 근데 새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갖고 있던 성장주를 팔아버리면서 코스닥은 재미를 못 보고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방송에서도 계속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산장수, 집신장수 느낌. 잘 가던 놈이 갑자기 얻어맞고 그동안 바보 취급당하던 애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이걸 좋아해야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1월 한 19일 이후로 봤을 때 지금 오늘도 거래소는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추 한 7조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5조 이상 지금 매수가 들어온 걸 보면 일단 그 신규 자금, 유동성이 되게 절박했었던 증시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을 줄 거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코스닥 쪽을 팔아버리면서 거래소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힘이 들긴 한데,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또 이쪽을 갔다 해서 이쪽이 무한정 올라가고 또 이쪽은 무한정 빠지고 하는 건 아니고, 해외 글로벌 시장을 놓고 봐도 물론 이제 일본 뭐 대만이나 저기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성장주 쪽이 뭐 그렇게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 또 이렇게 계속 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순환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차의 문제이지 오히려 증시에는 좀 어쨌든 플러스 효과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거래소 주식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은 들어 누워 있었던 주식들이잖아요. 안 움직였던 거. 현대차 18만 원대 있었고 삼성물산 11만 원대 있었고, 왜냐면 제가 그 장기 투자했었거든요.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현대차 우선주 10만 원대, 11만 원 밑에서 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였었고 전혀 안 움직일 때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 어차피 걔들은 주가 빠질 대로 빠져 있는 상태였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주로 성장주 쪽 섹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만 작년 말만 해도 어쨌든 성장주 쪽 섹터들이 많이 올랐었으니까. 지금도 뭐 성장주 쪽은 별로 재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1분기 중에 어쨌든 성장주를 좀 싸게 살 기회 줄 것 같다. 그래서 좀 싸게 담는 전략은 가져가자. 두 번째, 지금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언론상에는 저 PBR주 뭐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 기사가 났는데 26일 날 아마 대책이 발표가 난다 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오전에는 약하다 오후에 갑자기 급반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 단기 좀 많이 올라가면 그쪽 관련해 가지고 줄일 건 좀 줄일 필요 있다. 그리고 또 모든 게 초기에는 왜 다 올랐었잖아요. 뭐 성장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기업 재무 구조도 엉망이고 뭐 적자가 나든 말든 무조건 올랐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그 중에 많이 올랐던 것들 중에서도 좀 일부 이탈이 생기고 또 꾸준히 가는 게 생기고 하고 있거든요. 좀 옥석가리기가 있을 거고, 이 자금들이 외국인들이 쉽게 빠져나가진 않는다. 단 이게 일관성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책이. 그 다음에 만약에 강제성이 없고 뭐 표창장 주고 너 선정됐어 뭐 이러면서 뭐
훈장 주든 표창장 주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어떤 강제적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없대면 실망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강제 규정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PBR 1배 프로그램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26년에 상장 폐지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같은 저 PBR주래도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본의 기업들은 옛날에 일본이 버블 터졌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한참 전 얘기죠. 80년대, 90년대 초반. 버블 터지고 나니까 부동산에서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주식에서 얻어 터지고 하니까 일본 그 기업들이 어디다 돈을 갖다 투자를 한 게 거의 없어요. 주로 캐시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성장을 시키질 않으니까 이익이 쌓여가지고 현금이 쌓여 있는 상태니까 이게 저평가 주식은 틀림없는데 현금도 엄청 많은데 그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았던 거거든요. 일본 정부가 그 돈 가지고 니네들 갖고 있는 거 가치 제대로 올려놔. 그렇지 않으면 상장 폐지까지도 할 수 있어라고 협박을 한 거고 그게 먹혀 들어간 거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뭐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도 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주식 버블에서 다 그 당시 세대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나서 주식을 거의 보질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이 초저금리잖아요. 은행에다가 돈을 안 맡겨요, 이 사람들. 이자도 안 주는데? 은행에다 맡기면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봤었으니까 수수료 같은 것도 돈 맡긴 거 수수료 보관료 달라고 하는 누가 어디다 맡기겠어요? 망하면 어떻게 은행가? 그것도 진짜 뭐 하면은 은행 망해버리면 돈이야 거기도 저 기본적인 어떤 보장 금액이 있겠지만 그거 제대로 받으려면 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금고나 집에다가 이제 장롱 속에다 놨던 돈들이 세제 지원 주고 세제 혜택 주고 각종 뭐 그런 것들을 줘가면서 투자를 장려를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 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이 디커플링, 요즘은 이제 바이든에선 디리스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과 이제 완전히 좀 공급망 자체를 분리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하다 보니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좀 밀어준 게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일본하고 인도가 굉장히 수혜를 본 건 맞아요. 일본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올라오는 이유도 그렇고 TSMC가 일본에다가 투자하는 이유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달리 일본에다가 갑자기 연구소를 세우겠다고 하는 다 똑같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금이 그렇게 외자가 들어오면서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업들이 좋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일본 증시는 급등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투자해서 괜찮을 것 같아 하면 그냥 갖다 기업체들이 약간 민족성하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한번 터져봤기 때문에 신중을 위하는 그 스타일 때문에 투자를 확대를 하지 못하고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거 되겠다 싶으면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큰 것도 그 이유잖아요. 파나소닉이 글로벌 1위였었는데 지금 확 밀려버렸잖아요. 우리가 뭐 엔솔, 뭐 SDI, SK이온 지금 투자하는 거 보세요. 전 세계에서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 우리나라 업체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좋은데 그렇게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부동산 사는데 투자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또 시클리컬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많다 보니까 경기 꺾이고 중국 경기 어려워지고 해버리니까 뭐 화학, 철강 뭐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 주식, 저 PBR은 맞는데 그 회사를 열어보면 현금이 있는 회사들이 별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서 아시지만 되겠다 싶으면 똑같잖아요. 그냥 배팅 들어가고 레버리지 그 증권회사 통해 가지고 대출 받았던 게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전부였는데 은행에서도 해주죠. 저축은행에서도 해주지. 심지어 또 무슨 스탁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 또 침체돼 있잖아요. 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저 PBR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 돈이 들어온 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저는 역설적으로 기업이 아주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라도 강제 규정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건 주주 환원책이거든요.
그걸 강화해줘야지만이 사실 들어와요. 대만이 우리보다 뭐 높네 낮네 말 많은데 거기는 배당 수익률이 4%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네. 우리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현대차나 이런 쪽에서 많이 줘서 그렇지 전체를 놓고 보면 2%? 뭐, 예, 안 주는데도 태반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차이는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 자금 자체가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저 PBR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쪽 관련된 주식 쪽으로 수급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거래소 주식 핫하게 올라가고 이쪽 코스닥은 또 거기에 못 미치고 그런 그림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쪽 주식도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성장주처럼 뭐 갑자기 몇 배가 더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자금이 아무래도 저렴하고 저평가돼 있고 이런 쪽으로 또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저는 1분기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성장 주식 뭐 주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쪽이겠죠. 좀 싸게 살 기회 주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저 PBR로 해가지고 올라왔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은 옥석가리기가 있을 테니까 아니다 싶은 거는 올랐을 때 차익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찐이다 싶은 거는 한번 매달려 보시되 일단 이달 26일 날 발표한다니까 그리고 이달 말일이 아마 배당 낙일 거예요. 배당 낙이라는 게 물론 현금 주면은 현금 주면 제도상으로는 배당 낙이 가격이 떨어지진 않는데 배당을 주기 전에 지금 얼마 주기로 다 공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미국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반도체에서 AI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봐도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그냥 AI하고 관련이 돼 있고 직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들이고 다 빅테크죠. 그러니까 그쪽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사업을 갖다가 더 키우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한다? 그럼 걔들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뭐 HBM 얘기하지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좀 더 늘어날 거라고 하지만 그 캐파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 자료는 더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기사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올라오고 매출도 더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은 했는데 디램 익스체인지라든지 다른 채널들 통해 가지고 보면 2027년 기준으로 50억 달러 얘기를 했었어요. 50억 달러 하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7조? 그죠? 그럼 7조인데 거기에 더 올랐다 쳐가지고 8조 9조라고 해도 그거를 한 기업이 독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고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저거가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얘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연초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연말부터 제가 톤을 바꿨어요. 이제는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 아마 신사임당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바닥 기대감 때문에 올랐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산은 해요. 디램이나 낸드나 증산은 하고 있고 디램은 그래도 계속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그림이 되니까 우호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직은 낸드가 적자가 심하고요. 또 하나는 판가도 올라가고 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 또 설명이 안 되잖아요. 밸류라는 게.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매출이 확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 디바이스가 출현을 해야 된다는 거. 기존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어차피 확장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애플의 비전 프로 얘기를 했었고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반응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뭐 20만 대가 팔리나 40만 대가 팔리나 얘기하지만 아직은 숫자적으로는 의미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반응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구글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LG, 삼성 다 이제 관련된 제품 만들겠다, 출시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만큼 커질지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이제 단어들이 좀 많이 유행했잖아요. 이게 확장이 되면은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삼성전자 이 스마트폰하고 지금 그 갤럭시북에 탑재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모든 가전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에 채택이 될 수 있다면 꿈일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게요.
편의성을 놓고 얘기하면은 앞으로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리모컨이 필요 없잖아요. 차키 없잖아요. 애플 가지고는 그거 가능하잖아요. 이걸로 그것도 가능할 뿐더러 집에서 이 모든 리모컨을 제거하고 이걸로 에어컨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도 습도 그다음에 뭐 TV, 냉장고 그다음에 뭐 스토브 같은 거 다 조절이 가능해 질 수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냉장고 안에 뭐가 떨어졌다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게 실시간으로 오는 어떤 그림이 된다고 그러면 그 편의성이 굉장히 커지면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전제품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탑재되는 거 그다음에 그 플랫폼 있잖아요.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좀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I 확장이 결국은 데이터 센터 확장, 투자 확대로 늘어난. 요번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일하고 영국에다가 데이터 센터 이제 얘기 나오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림들이 조합이 됐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하방 리스크는 저는 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상방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고 앞에 말씀드린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가시성이 있게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현재 잘 팔리고는 있지만 갤럭시 24가 수요 폭발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해봐야지 뭐 이러면서 뭐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거 탑재하고 뭐 이러면서 스마트폰이 갑자기 매출이 뭐 10% 이상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와버리면 이쪽 메모리 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400 그 반응 그리고 판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파운드리가 레벨업이 돼야지 삼성전자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헤지펀드들은 원래 기업의 성장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최대한 뽑아먹을 걸 뽑아먹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외국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업 사냥꾼이라는 것들도 되게 많고 지금 사실은 다분히 그거는 좀 무리한 요구예요. 기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주 환원을 좀 강화하라고 해도 강화하라고 한 거지 갖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주주 환원하고 갖고 있는 자사주 다 소각하고 그것도 돈 빌려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그럼 삼성물산이 뭐 어디서 엄청난 뭐 그 수익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물에서 돈 그러니까 물 퍼내듯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아닌데 무리한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골라서 가려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받아줘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까지만 할게요.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 일단 정책 성공을 했고 지켜보니까 기업체들이 니네 제대로 안 하면 페널티 주고 페널티도 더 진짜 말 안 들으면 상장 폐지 시킬 거고 말을 듣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저 PBR주를 갖다 제대로 자산 가치만큼은 평가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먹힌 걸 일단 첫 번째로 받고 우리는 지금 사실 증시가 작년 하반기 특히 연말에 오르고 나서 연초부터 갈팔질팡했어요. 방향성도 없고 미국은 오르는데 우린 계속 빠지고 수급이 꼬였고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본의 어떤 방식을 모방을 했던 어쨌든 간에 또 다른 어떤 전환점을 하나 줬다는 데선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없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바이오, 2차전지, 뭐 반도체 소부장 갖다 팔아버리고 그 판돈으로 그 날짜 보시면 나와요. 19일부터 25일 사이 쫙 보시면 그거 다 팔면서 동시에 금융주, 지주회사, 뭐 또 지금 한참 핫한 삼성물산, 현대차그룹 이쪽으로 이렇게 싹 쏠려 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뭐 심지어 뭐 이마트, 뭐 롯데 쇼핑 뭐 이쪽까지 다 해서 다 저피아비아라고 하면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그쳤으면 의미가 없지만은 외국인들이 엄청 큰 자금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역대급 자금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의 일관성만 있으면 이거는 의미 있는 거다, 진짜로. 시장의 어떤 방향,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취지 자체가 결국은 저 PBR주의 정상화라는 얘기는 주주 환원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증시가 한 단계 더 건전해지고 레벨업 되는데도 우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소팅을 해보니까 삼성물산이 2월 13일까지,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외국인이 산 게 239만 주, 현대차가 600만 주, 그 다음에 현대차 우선주가 32만 주. 현대차 우선주를 굳이 넣은 거는 얘는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32만 주면 엄청 큰 물량입니다. KB금융지주가 500만 주, 하나금융이 459만 주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 지금 표를 제가 보여드리지만은 메리츠금융지주도 많이 샀고요. 신한지주, 삼성생명 할 거 없이 외국인들 많이 샀고, 그에 앞서가지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먼저 많이 사들어왔습니다. 중소형 PBR주라고 이제 분류되는 쪽까지는 아직 손을 좀 안 뻗친 것 같고, 이제 주로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활발하니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죠? 그리고 또 대량으로 사기 편한 거. 뭐 거래량이 별로 없는 거는 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기사가 났을 땐 아무도 안 믿었고요.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이 그 시점 전후부터 먼저 샀고, 기사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거 하는구나. 그러면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일본 증시 보세요. 지금 사상 최고치 근처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되겠네? 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근데 때마침 이 주식들이 들어누워 있던 주식들을 보면 금융주 같은 경우 배당 많이 주잖아요. 어쨌든. 현대차 그룹에 또 보면 배당 많이 줘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작년에 아마 이번 4분기 기말 배당이 8,000원 정도 될 거고 분기 1,500원씩 줬었으니까 12,500원이잖아요. 그러면 12,500원인데 오르기 전에 18만 원 있었잖아요. 그럼 배당률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을 환경이잖아요. 은행에 넣어놔도 지금 5%도 안 줘. 5%가 뭐예요? 3%대던데? 그러니까 불이 붙을 만한 환경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정부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이른바 밸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면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고, 그게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책 기조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느 정도 강제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목에 찬 것까지는 뭐 의미는 없겠지만 아직도 좀 싸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종목마다 다르죠. 이미 1배 넘어간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저평가돼 있다가. 그리고 뭐 여전히 안 오른 것도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올랐다고 해서 덥석 물면 안 되는 게 열어봐야 돼요. 산업이 경쟁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적자가 나든지 아니면 이익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 잘못해가지고 돈은 별로 없는데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사도 소각해 뭘로 사요? 방법이 없잖아요. 배당해 뭘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찐하고 아닌 게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라. 그리고 지수가 지금 2600대 한 초반 정도? 오늘 올랐으니까 2600 한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밸류상의 PBR 1배가 얼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포워드로 보면 한 2700대 초반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옥석가 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업사이드를 개런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이게 정책에 대해서 뭔가 시그널을 주거나 명확하게 밝히는 시점 전후, 그 전에 단기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번 걸러질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주 가치를 창출시켜주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겠죠. 배당을 계속 늘려주고, 자사주도 꾸준히 소각해주고, 더 좋은 건 그 회사가 이익이 계속 늘어나거나 산업 성장이 괜찮은 회사들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옥석가리기가 될 거고, 성장주는 오히려 그때 단기 피크가 나오면 지금도 별로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럼 좀 싸게 살 기회를 거기서 줄 수도 있다. 옥석을 가린다라는 게 많이 오르고 안 오르고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그 회사가 재정 상태,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이익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제 규정이 있으면은 뭐 하기 싫어도 하겠죠. 근데 강제 규정이 없으면
오너가 그런 의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면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것도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저 PBR이라고 해도 열어보면 무형자산이 많은 회사들 많아요. 무형자산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죠. 거기서 이익이 크게 창출되면 좋은데 네. 이제 비싸게 덥석 이제 샀거나 아니면은 뭐 신약 개발하는데 개발비 같은 것들을 갖다 무형자산으로 이직하는 제약바이오도 많고, 근데 제약바이오는 저 PBR은 별로 없으니까 아무튼 그 무형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주환원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건전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물려야 돼요. 그걸 보셔야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버리고 들어오는 놈 산다. 사놨더니 회사가 비리비리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현대차는 사실 올랐어야지 정상이에요, 이전부터. 근데 이제 워낙에 소외가 됐었고, 왜 올랐어야지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네. 주가가 반응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항상 실적은 역대 최고인데 맨날 피크아웃이었었어요. 그때마다. 네.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자동차 더 안 팔릴 것 같은데. 계속 그 논리였고, 또 하나는 현대차가 이익의 대부분이 다 내연기관이잖아요. 전기차는 손해예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가 작년에 북미에서 전 글로벌 2위, 아마 전 세계로 했을 때 중국을 제외하고 하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한 4위권, 5위권 그 안에 들어갈 건데, 문제는 총 수량 자체가 작년에 판 게 기아차 포함해서 24만 대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밸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잘 팔린다고 하지만 전년 대비로 늘었다고 하지만 24만 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밸류 평가를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시선이 달라진 건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고, 작년 4분기 말 돌아보면 GM, 포드, 스텔란티스 전부가 투자를 좀 뒤로 미루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그때 투자를 예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당겨서 올해 그 연말이나 내년 초 준공 예정인 공장을 10월 전에 가동을 하겠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의 진심이라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주가는 지금 실적에서 크게 안 올라도 전기차의 어떤 밸류가 계속, 그러니까 저기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지금처럼 주주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 거다. 12,500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 25만 원 됐을 거예요. 5%입니다, 지금도. 괜찮네요. 배당을 줄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배당을 줄이지 않는다면이지만 또 여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사주를 소각을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사주를 만약에 예상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요만큼 자사주 소각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주주환원책 뭐 이런 걸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몇천억을 더 사서 요거 소각할 거야, 그때마다 반응이 오겠죠. 그래서 뭐 현대차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주환원 프로그램 가장 잘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왔어요. 갖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저기 주가 아침에 빠졌을 때 더 살려고 주문을 넣었는데 저도 쫄보가 됐는지 100원 상간에 못 샀는데 그게 오후 들어와가지고 급등해버리는 바람에 저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는 현기차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일 날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은 좀 빠졌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침에 빠지길래 그래 좀 더 빠져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빠지는 바람에 좀 기분은 좋지 않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후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보시면은 바이오 주식 올라가면 바이오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고, 작년에 경험하셨지만 2차전지 주식 올라가니까 그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근데 끝도 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결국에는 가치에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속을 밟으면 결국은 그만큼 다시 빠지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PBR주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들도 물론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뭐 배당을 늘려라 뭐 하라 하면서 주주 제한하고 막 이러면서 노이즈 생기고 하니까 도울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근데 그게 결국에 수용이 안 되면 어쩔 건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기업이 역량이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이 안 되는데 차입을 해서라도 배당을 해라 이건 좀 무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 가가지고는 과하게 올라가면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기간 조정을 받든 아니면 하락 조정을 받든 받게 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차익을 실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싸 보이고 저평가되어 있고 눌려 있는 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금상첨화가 되려면 금리를 낮춰주고 미국에서부터 그러면 성장주들한테 플러스가 나니까 금리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최악의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지금 그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그 컨퍼런스 콜을 강조했잖아요. 네. 자동차 회사, 배터리 셀 회사, 그 다음에 양극재 회사들 공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작년 4분기가 지금 나오는 리포트들 다 보시면은 뭐 실적상으로는 작년 4분기가 최악인 것 같고 1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 전망의 근거가 작년 4분기에 매출도 줄었지만 그때 들어가 있던 원자재 가격보다 지금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더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구간 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쪽에서도 지금 소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배터리 가격도 떨어졌을 것이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자동차 값도 떨어질 거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주식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실적 발표 난 다음부터 이렇게 바닥 잡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는 게 그 기대감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환경이 형성이 되면 또 그 요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또 막 질주한다는 게 아니라 턴하는 그 수준만큼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또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딱 이제 이쪽 주식들이 조정받고 횡보하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또 일부 이탈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다시 또 주주환원책 강화하는 회사가 나올 수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일본에서 사례인데요. 저 PBR주만 봤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많이 올라간 게 고 PBR주면서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니까 좀 이제 저 PBR 쪽에서 올랐는데 우린 성장 주면서도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그러니까 주주환원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정부에서도 하래니까 먼저 이렇게 깃발들 수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그렇게 방향이 잡힐 거고 그런 식으로 차별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지수 고점은 3분기에 나올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러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작년부터 캐즘 구간이라는 얘기를 여기 첫 출연했을 때가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에 집해가지고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급반등 내지는 작년과 같은 상승을 기대하는 쪽보다는 계속해서 컨퍼런스 콜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번에 그래서 컨퍼런스 콜들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그걸 빼고 지금 나머지를 정리한 것들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괜찮아질 것 같아. 근데 성장률이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북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 정도일 것 같아가 대세고요. 네. 이제 SDI가 자기는 50% 정도 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럽은 조금 수요가 둔화될 것 같고 성장률 자체는 한 30%대 정도 보면 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급하게 돌아서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경쟁, 가격 경쟁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당장에 엄청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바닥을 잡는 구간이니까 없는 분들은 조금씩 편입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저는 뭐 이 특정 섹터 올인은 안 하니까 근데 이제 2차전지도 작년에 비중을 좀 줄이신 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나는 다른 쪽 안에 2차전지만 볼 거야 하면은 좀 싸게 살 기회가 있는 거고 너무 과다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저는 그분들한테는 지금 시점에서 더 사시라고 얘기 못 하겠고요. 예. 발표 나온 거 다 발표가 났고요. 이제 테슬라만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품가 재협상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돼서 이제 거래하는 쪽들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GM 같은 경우는 24년에 전기차 쪽에서 이익 날 거다.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이익이 안 나요. 사실 전기차들이 지금. 근데 의미가 있는 얘기고 오하이오하고 테네시 쪽에 배터리 공장을 갖다 1분기 중에 가동한다. 네. 그리고 현대차 쪽은 전기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적은 23년 수준 정도. 조지아 공정을 연내 가동을 시켜가지고 보조금 받겠다. 공격적인 얘기죠. 어쨌든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 좋아질 것 같다. 삼성 SDI는 뭐 계속해가지고 좋아질 거다라는 자신감은 보이고 있고요. 적극적인 투자로 대응하겠다는 얘기했었고 포스코 퓨처엠 뭐 GM 향에 대해서 거래를 하니까 GM이 잘 된다 그러면 거래하는 데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실제로 배터리 셀을 만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이제 광양 1공장이 연말 한 89% 가동될 거고 2공장이 70% 가동될 거다. 그리고 6월 달에 아르헨티나 염호 공장, 염호 리튬 공장이 이제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면 4분기부터 리튬에서 이익이 발생할 거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나을 것 같고 상반기가 그냥 바닥 구간 지나가는 구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캐즘이라는 걸 차트에서 빠지면 찍고 돌아서는 그림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캐즘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기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에 반해서 얼리 어답터들이 사가지고 얼리 어답터들이 그 사람들은 가격 불문하고 일단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걸 사서 써보는 게 목적이고 그거를 발표하면서 차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니들 전기차가 뭔지 알아? 약간 그런 느낌. 난 전기차 타보고 있는데 저기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을 보면 이제 그런 초기 얼리어답터들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 때는 초기 시장에서 급하게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 말고 이게 범용화가 되려면은 대중화가 되려면은 가격이 일반인들한테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네. 그리고 작년 올 겨울이죠. 그 혹한 때 충전하러 갔다가 전부 방전돼 가지고 전기차 무덤이라고 해서 기사 미국 나왔었잖아요. 그게 왜 나왔겠냐는 거지.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또 길고. 그러니까 충전하러 갔다고 해서 방전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도 일반인들이 쓰기에 편하지 않은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성장률이 정체가 되거나 이제 꺾이는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대 미국 기준으로 성장이 나왔는데 11월, 12월이 30%대로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인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돈이 된다 판단이 되니까 원래 테슬라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전기차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자리를 잡았지만 그거 되는 거 보니까 따라서 리비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나왔죠. 내연기관 회사들이 처음에 저거 일시적이야라고 해서 관심 안 갖다가 보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IRA를 한다고 그러고 유럽에서 뭐 한다고 탄소 규제한다 이런 난리 치니까 해야 되잖아요.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경쟁하는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이 전체 시장에 지금 한 15% 내외인데 참여하는 업체들은 엄청 많은 거죠. 왜? 내연기관 차들 만드는 애들은 다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전기차만 또 만드는 회사들 그렇죠. 다 들어가잖아요. 네. 또 그거 된다니까 그 보조금 줘가면서 이렇게 푸시했던 중국 업체들 그 내수가 꽉 차버리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경쟁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만드는 게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그만큼 늘어야 되는데 안 늘어나면 거기서부터 머리 터지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촉발하기 위해서 IRA 보조금을 예전에는 살 때 주는 게 아니고 다 정산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기업들을 연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산 사람한테 환급을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사는 시점에서 아예 금액을 깎아주잖아요. 조건만 맞으면. 그런 정책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충전소를 갖다 미국만 해도 2030년까지인가 50만 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결국에는 어쨌든 피크 찍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수요 촉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적자를 보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네. 근데 나머지들이 결국 가격 경쟁이 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망할 때는 망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걸러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지금 내부에서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전기차 업체들 일부들은 그렇게 지금 망하는 회사들 생기고 있고 합병되는 회사 생기고 있고 광산도 지금 리튬 광산 생산 중단하거나 폐쇄하는 데 생기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냐? 그냥 과정이지. 제가 바닥을 차트 보니까 차트는 이게 바닥이라는 느낌이 나와요. 근데 이 캐중 구간이라는 건 길게 얘기하면 생각보다 되게 길 수도 있어요. 좀 안 좋게 제가 얘기를 할까요? 뭐 자꾸 저는 궁극적으로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반등을 돌아설 만한데 미국 경제가 꺾여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에 따라서 꺾여버렸어. 두 번째, 내년에 25년도에 배터리 셀 공장들 본격 가동되면서 전기차 엄청나게 출시되잖아요. 수요가 죽었는데 전기차가 엄청나게 나와. 그럼 여기서 엄청나게 이익을 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 할인 경쟁 들어갈까요? 덤핑으로라도 팔아야겠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이 방향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 해도 이거를 완전히 뒤집지는 못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기 무관하게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대세 상승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단적으로 삼성전자 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 경쟁 붙었을 때 20개가 넘는 기업체들이 붙었었어요. 그 회사들이 그 일본 업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NEC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다 망했잖아요. 지금 살아남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캐중 구간이랑 상승을 하는 게 항상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가길 원하지만 이게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굴곡에 있는 구간 속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네가 바닥이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고 내가 각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4분기부터 바닥 구간이다. 바닥 구간 들어간 건 맞죠. 그리고 연말에 제가 지수 올라갈 것 같고 지수가 올라갈 때 2차 전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비중 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줄이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본인이. 그러니까 언제가 바닥이냐고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건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자료만 따로 모아가지고 계속 저장을 해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시장을 정리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제가 미스하는 게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을 갖다가 내용을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또 보는 이유가 이렇게 캐중 구간에 들어섰을 때는 그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환경을 얘기를 해주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2차 전지는 대박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 지금 핫하잖아요. 네. 요즘 투자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하이닉스 망했었어요. 맞아요. 공적 자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현대전자, LG 반도체 두 개 합병시켜가지고 된 회사였었고요. 네. 그거 못 견뎌가지고 그 반도체 쪽 어려워졌을 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은행 관리 들어갔다가 감자하고 뭐하고 나가지고 살아난 거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망할 뻔했었어요. 사실은요. 거기도 미국 보조금 받아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격하게 구조조정을 먼저 했던 삼성전자만 사실은 자기 힘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 굳건하잖아요. 네. 마이크론 보고 저거 망할 수도 있어라고 누가 얘기해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 시장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요즘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NEC라는 회사 작은 회사 아니었어요. 그 시총 뭐 일본 1위 뭐 이런 회사 아니었나요? 키옥시아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낸드. 그 도시바였거든요. 지금 도시바 위상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도시바 하면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재무제표도 계속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투자 대상을 잘 선별했는지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위협하는 건 아니고
잘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 회사들은 다 성장하길 바라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 그 반도체는 일본 업체들하고 주로 경쟁했었지만은 화학이나 철강이나 조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LCD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 애들하고 붙었었잖아요. 중국 애들하고 경쟁했을 때 단가 싸움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화학회사들 보면은 지금 정신 못 차리잖아요. 다 중국 쪽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예전보다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IRA 규제, 그 다음에 뭐 FEOC, CRMA 해가지고 중국이 애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뿌리려고 하는 걸 갖다가 차단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조선이나 철강이나 화학은 그거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싸게 밀어내요. 이제 생산 단가가 싼데.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랬었던 거에 비해서는 환경은 좀 그래도 비교적 우호적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모두가 해피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종목은 계속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은 전체적인 흐름은 다 어닝 쇼크였고요. 어닝 쇼크였는데 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위축이 됐던 게 리튬 가격이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앨범알 이번에 컨퍼런스 콜 한 거 내용을 보니까 리튬 가격은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첫 번째. 그럼 바닥 구간이라는 얘기일 거고 작년 11월 말인가 광양 그 광석 리튬 1공장이 준공이 됐고 지금 아마 이제 시운전 단계일 거고요. 6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염호 리튬 1공장, 그다음에 광양 2공장도 이제 연내 가동해서 4분기 가면은 뭐 가동률이 1공장이 89%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4분기부터 리튬 쪽에서는 흑자 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플러스 알파는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어보면 24년보다 25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4년에는 생각보다 아주 핫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요즘 GM이 워낙에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경영진 개편 관련해가지고 이제 회장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 노이즈도 있었어요. 이제 선임 되기 전에 누가 되느냐. 그다음에 불투명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없었다면은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10.5%의 자사주를 지금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뭐 국민연금이 됐던 입김을 받는 쪽이니까 그리고 재무구조도 워낙에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자사주 관련한 거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 역시 똑같습니다. 바닥 구간 지나고 있고 바닥 다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컨퍼런스 콜을 근거로 말씀드려요. 제 뇌피셜이 아니고 네. 4분기에 리튬 가격 어쨌든 리튬이 흑자로 전환할 거다라고 얘기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투자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GM하고 커넥션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납품 관련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업황을 피해 가지고 혼자 좋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모르죠. 근데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론적으로 그 포스코 그룹 자체의 기본은 철강이 맞죠. 그리고 철강은 안 할 것도 아니고 철강이 연 그래도 3조에서 4조 이익을 주는 회사인데 네. 그리고 또 철강 역시 탄소 규제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린 철강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그 하이렉스 공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쪽에 투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죠. 근데 큰 그림을 갖다 뒤집기에는 포스코 그룹도 너무 멀리 왔죠 지금. 기존에 했던 거 안 할래 하고 적게는 이미 너무 많이 왔죠. 그러면 지금 그리고 또 업계에서 위상이 작지 않은데 퓨처엠 위상도 작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위상이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제대로 된 그 리튬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안 한다? 그리고 또 뭐 그 계열사들 보면은 포스코 DX라든지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부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밸류체인을 갖춰놓고 나서 갑자기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큰 의미 있는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론적 발언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그때 그 PPT를 그 한 장으로 3장짜리였는데 붙여갖고 갖고 왔어요. 보시면은 2차 전지 가운데서 내년 주목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에 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혈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집어넣었던 거는 FEOC 규정. 그러니까 핵심 소재 같은 경우는 중국의 거를 사용을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전해액 시장에서 탑10 안에 중국 회사가 8개예요. 그 2개가 그 비중국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국내 회사고 그게 엔캠이었고요. 그것도 제가 PPT에 그냥 박제해갖고 갖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현지에서 생산해서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 가져가서 쓸 수 있냐 못합니다. 변질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수송하기에는 이게 형태도 그렇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특수용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장기간 재고로 가져갈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배터리 회사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 외의 국가들에서 전에 액 쪽에 캐파를 가지고 있거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데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일본에 이제 미쯔비시가 있었고 국내는 지금 총 해가지고 4개 회사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표상으로 보여드렸던 게 미국 내 생산 캐파 예정했던 거, 그걸 좀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26년 캐파가 조금 엔캠이 바뀌었더라고요. 40년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엔캠은 저는 뭐 여기 말고 다른 턴에서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은 얘기할 상황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소 과하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때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가요. 얼마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처음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 5, 6만 원대였었고요. 지금 오늘 빠진 게 한 25만 원 될 거예요. 그 5배 오르네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펀더멘탈로 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로 올랐다기엔 좀 지나치고요. 저는 그냥 수급 이슈다.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던 게 패시브가 낳은 괴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가총액 얼마 이상 되면 네. 상장 뭐 저기 그 MSCI라든지 이런 데 편입을 노리고 뭐 이제 주가를 땡기네 어쩌네 이런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빠지면 그 관련된 주식들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드렸었어요. 네. 빠지면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동아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저기 덕산테코피아 네. 뭐 이런 쪽들이 좀 싸지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엔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들어와가지고 작년 11월에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LIGNX1이 천궁 4조 원짜리 계약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가 났었고요. 네. 그래서 잠깐 또 이제 관심을 좀 받다가 좀 시들해졌는데 현재는 추가 계약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국회 재정소위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상정이 아직 안 됐어요.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수출입 계약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폴란드가 정권이 작년 말에 교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총리하고 국방장관이 바뀌었는데 그때 바뀔 때 왜 보면은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아까 뭐 저기 포스코 회장님 바뀔 때 일성이 뭐 포스코의 본질은 철강이야 뭐 이렇게 했다고 갑자기 2차 전지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바뀌게 되면 뭔가 나는 좀 차별화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총리가 바뀌면서 다 검토해 볼 거야. 어떤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였었기 때문에 이거 계약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작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폴란드 현지 기사라든지 이런 걸 검색을 해보고 소팅을 해보면 말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관심 많고요.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왜 하고 싶어 하겠느냐를 또 돌이켜보면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방비 이렇게 제대로 안 내도 니네 우리 지켜줄 수 있어 나토 뭐 이런 걸 슬쩍 물어봤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웃기지 마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방비 니네 돈 안 내면은 니네 안 보호해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관련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등장은 또 다른 리스크가 미국이 안 도와줄 수도 있겠는데. 절박해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음. 지금 말하는 거 봐가지고는 진짜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선 자기네가 그 무기에 대한 수요가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폴란드 쪽에서는 여전히 관심 많고요. 최근에도 폴란드에서 인사들이 왔다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기사도 났고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최근에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현대로템, 넥스원 이런 데가 전부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그 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사우디의 국가 방위부, 뭐 국방부겠죠. 거기하고 방산 협력을 위해서 1차 양해각서, MOU긴 하지만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이제 사우디 방산 예산 풀이라고 해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미 천문은 23년에 실전 배치가 됐고요. 요번에 이제 천궁 계약이 4조 원짜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보면 드론 공격 방어용으로 해서 비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전차가 한 1000대 있대요. 근데 이게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M60이라고 해서 1960년대 전차를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퇴역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사우디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우리가 거기서 현지에서 합작 생산을 해준다는 얘기는 기술을 넘겨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MOU 체결하고 했던 것도 보면 결국 한국 방산에 대해서 사우디도 역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 기대되는 해외 수주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항목별로 리스트업이 쫙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폴란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폴란드 역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양산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특히 미국이 방산 천국이긴 하지만 그쪽은 첨단 무기 중심이에요.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전차 그 납품해달라고 해도 지금 납품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또 뭐 저기 천궁 뭐 또 저쪽 K9 자주포 거기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 쪽에 대한 부분들은 갑자기 러시아가 180도 변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고 손 내민다고 해야지 손을 악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역사로 보면 동유럽은 위성국가로 저 소련의 옛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박해를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혐오 내지는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우리가 수훈법만 개정을 빨리 해주면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증이거든요. 지급 보증. 그러니까 이게 무기 방산 계약은요. 방산 계약은 기업 대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수출을 해서 돈을 받는 거는 우리나라 이 방산업체들이 그 나라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받아요. 수출입은행.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보증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본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방산이 국가 대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입하는 나라가 현찰을 많이 쌓아두고 있어서 현찰 거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무기를 수출을 할 때 되게 차관 형식으로 수출을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받는 거지. 그러니까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조해주는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못 받으면 물건 주고 돈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그 역할을 방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조선이나 그 건설 쪽에 플랜트, 해외 플랜트 큰 거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요즘 뭐 조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수주한 거 보면. 이 캐파가 커지니까 한계가 이제 음. 봉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자본을 늘려야 되는데 그 자본을 늘려야 되는 상황은 인지가 돼 있는데 국회가 요즘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맨날 그렇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당, 야당 각자 이 수출입은행 수은법 개정안을 제출은 했어요. 할 니즈나 의지는 다 있어요. 근데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정교육 비슷하게 해가지고 상대랑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저기 일방적이잖아요. 무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조 원어치 수출 계약을 하면 저쪽에서는 무기를 받아서 좋기는 한데 무역 수지도 그렇고 자기네들 외화가 많이 나가게 되면 이제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바터로 그럼 우리 거 좀 사줘. 너네 거 뭐 있는데 하고 열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연어 있어. 그럼 연어를 갖다 몇 조 원어치를 어떻게 사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일부는 공정교육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미스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상대방의 재무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그 거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가지 않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특정 국가 A라는 국가 지금 뭐 폴란드 얘기 많이 하니까 폴란드라고 합시다. 폴란드가 돈이 없잖아요. 국채를 발행을 해요. 폴란드 국채를 그걸 우리나라가 사줘요. 예를 들면 네. 그럼 우리는 국채를 산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얘네들은 우리나라가 국채를 샀으니까 여기다 달러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방법이 단지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채를 사는 것도 정책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보통 국채를 사는데 미국 국채야 그냥 사겠지만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고 답이 없고 하다못해 돈을 못 갚으면은 저 중동 같은 경우는 석유라도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은 뭘 근거로 해가지고 떼어먹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거죠. 감안해서.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단기 신용등급이 A-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그냥 아닌 거는 아니고 그런 대로 신용등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앞으로 정책 당국에서 이제 고민하시겠죠. 뭐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높다. 제품 간 무기 간의 어떤 호환성이 높기 때문에 금방 숙달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병용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차를 주문해도 독일이나 미국에서 제때 납기를 못해요. 수요를 커버를 못해요. 미군 수요도 다 커버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대탕트 시대가 언제부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1990년 이후 소련이 망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 미국 독주였잖아요. 견제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딱 가운데 서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못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방산 수요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쟁 안 날? 큰 전쟁 안 날 거니까. 미국이 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알아서 기는데 러시아는 그때 많이 쪼개져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고 그러니까 무기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없어지니까 방산업체들이 구조조정이 돼버린 거죠. 합병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니까 이 생산 캐파가 확 줄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리고 미국도 대탕트 시대인데 첨단 무기 개발은 열심히 하지만 뭐 전차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뭐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뭐 증축하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수량만 가지고 유지를 자기네 거 소모하는 정도만 유지를 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힘이 좀 세지고 러시아가 갑자기 이제 옛날 그 하던 패턴대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나오고 또 중동에서도 저러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쨌든 글로벌 1위인 거는 맞지만은 이 달러가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은 경제 체력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게 한번 그러고 나니까 그 주변 국가들은 다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배를 당해봤었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에서 분리된 국가들은 더 심할 거고 동유럽 국가들은 옛날에 지배당했을 때 그 기억이 있으니까 더 할 거고. 그 수요가 폭증을 하는데 독일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전차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5년 전에 주문했던 것 중에서 전차 들어온 게 한 대인가 두 대 들어왔다고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불편하네요.
아니 왜냐면 생산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독일이 전차를 준 게 옛날 구형 전차 줬는데 그거도 가동이 안 되는 고장 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한 전차들이 제대로 구동이 되는 게 별로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전차하면 독일이 그쵸, 그쵸. 최고였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폴란드 1차 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그냥 막 작년에 벌써 몇 대를 갖다 줬어요. 5년 걸려서 한 대도 안 왔던 그 나라랑 비교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벌써 차이가 나는데다 제품의 어떤 퀄리티도 노르웨이에서 평가받을 때도 안 뒤지고,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전차라고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미국 기술이 지금 접목이 돼 있다 보니까 덩치도 가볍고 늪지대에서도 막 원활하게 돌아다니고 기동성도 좋고 뭐 하니까 검증이 되니까 수요가 늘어났던 거죠. 그 다음에 K9 자주포는 글로벌 원탑이거든요. 자주포에서. 그 이상의 성능이 없으니까 영국에서도 자주포 교체를 K9으로 하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게 우리나라가 왜 그게 강해졌냐?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네. 무기가 없고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휴전 이후 지금 몇십 년간 계속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꾸준히 생산을 해왔던 그 캐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대응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정학적으로 무기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힘이 있어야지 평화가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국방비 24년 본 예산이 59조 5,800억이에요. 근데 어젠가 기사 보니까 스위스가 2030년에 30조 목표라고 했던 것 같아요. 2030년에. 네. 그러니까 국방비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투자하는 나라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이스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판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 이거 제가 계속해서 갖고 다니는 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155mm 그 한 발의 납품가, 포탄 한 발이 100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미국은 800달러, 뭐 얼추 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8,400불이에요. 8,400불이요? 엄청 올랐죠. 왜? 매달 포탄을 쏘는 수량이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생산이 그게 안 되나요? 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가성비가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전차 얘기도 잠깐 했지만은 전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 K2 전차가 미국 전차 그 M1A1 중고 가격 반값. 중고 가격에서의 반값이요? 독일 전차 대비로는 또 더 싸고.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뭐 남아돌게 갖고 있는 국가들은 아니잖아요, 동유럽이. 그쪽 입장에서 이쪽을 안 쳐다볼 수는 없죠. 아무리 이웃고 내에 있어가지고 뭐 차관으로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독일도 차관으로 다 이제 수출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변수인 거죠. 올해 방송은 저는 여전히 뭐 추가 수주 가능성, 여기에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추가 수주 가능성에서 가장 큰 키는 당연히 폴란드일 거고, 그 다음에 의외의 복병이 사우디일 거다. 그리고 방산풀 아까 제가 이미지 잠깐 보여드렸는데 24년 이후에도 기대되는 해외 수출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 항공기부터 시작해서 자주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도에서도 우리나라 거 자주포 써요. 그 중국하고 분쟁이 있고 파키스탄하고 분쟁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요가 꾸준할 거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폴란드랑 1차 계약 매출이 작년에 되면서 작년에 그 방산주들이 사상 최초로 아마 전체 합의 매출이 20조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올해 더 좋아질 겁니다. 왜? 폴란드 1차 계약했던 게 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은 올해 업이 될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 한참 좋다가 올해 연초에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우주항공 쪽도 다 방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이슈가 올해 원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때문에 유인 우주선이 달에 가야기로 돼 있는데 그게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 같지만
중국의 창어 6호가 아마 이제 유인우전이 달에 갈 거고요. 일본도 지난달인가 그 발사가 됐고, 인도 뭐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추가로 위성 발사도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쪽하고 맞물려지면 방산이 그냥 방산이 아니라 이제 우주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 해서 저는 올해 방산주는 성장의 그림도 가져갈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3년 기준으로 분쟁 지역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사실 방산이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를 위해서 무기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하다는 성선설보다는 글로벌 어떤 정세나 이런 걸 보면은 성악설에 가까운 느낌도 사실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글로벌 분쟁 지역을 놓고 보셔도 굉장히 뭐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붙어야 되는 게 중국하고 인도도 약간 분쟁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붙여버리면 북아메리카 쪽 빼고 나면은 거의 다 빨개요, 사실은. 방산 지역이 많다. 그래서 분쟁 지역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국가 간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많다. 그래서 사실 폴란드 2차 계약 발효될 줄 알았지만 해 넘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은법 개정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명확하게 확 잡히는 그림을 잡기에는 그 변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주 산업이라는 점. 그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수주가 됐을 경우 강점은 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조 원어치를 수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창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지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또 한 1조 원 정도가 붙어요. 그게 한 30년 정도, 20년에서 30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붙거든요. 그래서 1조 수주하면 1조가 아니라 사실은 2조 수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방사는 1조짜리보다는 보통 캐파가 요번에 LIG 쪽도 보면은 4조짜리였잖아요. 근데 4조짜리인데 그게 그 내용을 열어보면은 실제로 내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반반일 거예요. 그래도 각각 2조씩의 또 추가적인 어떤 창정 사업도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쪽에 대해서 되면은 사실 그림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 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공시된 계약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남 얘기 들어가지고 투자하시는 거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예요. 자기 돈인데 왜 남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십니까?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 얘기 듣고 투자하다 보면은, 저도 예전에 많이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잘 안 하는 거지만,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대박 날 거야? 그래서 운 좋게 대박이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끝까지 그 수익을 지키지 못 지킵니다. 왜? 그 사람이 항상 정답만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내가 알고 이해하고 판단한 주식이 거기서 수익이 나야지 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원망성 댓글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뭐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가끔 다른 분들 거 봐도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투자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이 나면은 뭐 그거 얘기해 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시는 거,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손해 났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 시간에, 그런 댓글 다실 시간에 공부를 더 하시는 게 본인한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든 구간 지나고 계신 분들한테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아재 주식들 급등했잖아요. 제가 제 고객님들 중에 이제 포트에 잡아드렸던 주식 중에 하나가 4년간 배당만 받았었어요. 제가 그냥 얘기했었던 게 한 15만 원 이상 갈 거다. 그러니까 제가 상값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나올 거다. 이 가격에서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배당만 받자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1억 1,700을 투자하셨는데, 그 4년인데 요번 거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빼고 계산을 했더니 세전으로 3,500만 원을 받았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주가요. 지금 거의 10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떤 투자를 할 때 투자 아이디어가 명확하다면은 음. 길게 가져가는 끈기도 필요하고요. 시류를 안 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은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됐으면 그렇게 했다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 투자할 때 투자 아이디어는 명쾌했어요. 배당 수익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본주하고 우선주하고 계류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넌센스라고 봤던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주주환원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이렇게 낮아. 말이 안 된다 했었죠. 그래서 제가 본주 우선주 계류율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줄을 때까지 배당만 받자. 네, 그게 20년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 21, 22, 23, 24년째 되는 거잖아요. 근데 24년도 배당은 3분기까지만 받았고 4분기는 안 받았어요, 아직. 네. 받으면 배당금만 또 한 1,0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투자 아이디어를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 좋다, 좋아진다, 성장할 거다. 유튜브 보시면은 웬만하면 다 그냥 뭐 그러잖아요. 리포트를 봐도 성장 안 한다고 하는 쪽은 없어요. 기사를 보셔도 어쨌든 뭐 적자가 나든 뭐 하든 작년 대비해서 성장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투자하실 때 그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회사냐. 모두가 다 해피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적용이 되는 회사를 찾아서 네. 투자를 하셨을 때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